인종차별은 사람들의 집단이 외모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 행동,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점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냥 남녀소 모두 꺼내던데 한국으로 출장 온 외국인이 기차 탑승하자마자 얼빠진 이유. 여기 기대한 채 한국의 기차에 탑승했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차에 탑승하자마자 한국이나 중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소리를 치며 매우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성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루이스라고 합니다. 저는 취미로 자전거를 즐기고 있고 해외 여러 국가에서 자전거를 타며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데요. 제가 자전거로 가본 곳들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곳을 꼽자면 단연 한국과 중국입니다. 이 두 나라에서 저는 그 어떤 곳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었거든요. 일단 아시아는 유럽과는 다른 매력에 매우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곳들이 많다길래 저는 중국부터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중국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고가의 접이식 자전거와 함께 중국에 도착했고 이동을 하기 위해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기차 탑승은 시작부터 문제였어요. 중국인 티켓 판매원은 외국인 요금은 따로 책정되어 있다면서 내국인 요금의 3배나 되는 금액을 요구했거든요. 제가 그런 조항은 없다며 항의하자 이들은 황급히 말을 바꾸며 제 짐이 많아서 그렇다는 둥 갖은 핑계를 대며 어떻게든 요금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외국인을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하는 중국인들의 태도에 혐오감이 들었지만 번역기를 통해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그냥 거지에게 적선하는 셈치고 요금을 지불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겐 더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일단 기차에 탑승하니 자리는 만석이고 통로에도 사람이 꽉 차 있었는데요. 저는 매우 황당한 마음에 제자리에 앉아있는 중국인 남성에게 번역기를 사용하며 자리에서 비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죠. 중국에서는 원래 먼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임자야. 내가 정 이 좌석에 앉고 싶다면 내 무릎에 앉던가. 저는 저질스러운 성희롱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중국인을 보고 기겁을 했고 그 즉시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지 그저 시큰둥해하며 외국인이면 돈도 많을 텐데 그냥 저 남자에게 몇천 원만 주고 나오라고 하라는 매우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중국 기차에는 입석표를 구매하거나 무임승차를 해서 자리를 차지한 뒤 돈을 받고 자리를 넘기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3,000원 정도의 돈을 중국인에게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인들은 기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썩은 두부 요리 같은 냄새가 고약한 음식을 먹어댔고 이내 중국 노래까지 시끄럽게 틀며 기차를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남은 술과 음식들을 기차 통로에 버려대서 기차는 한순간에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의 충격적인 시민의식에 정말 학을 뗐고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시 바람이나 좀 쐬고 오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건 제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10분 정도 바람을 쐬러 간 사이에 제 자전거의 바퀴가 전부 사라져 있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그 즉시 승무원을 호출했으나 이 승무원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또 당신이야? 나는 당신이 자전거를 도둑 맞든 말든 관심 없고 내일은 부정승차 인원을 잡아내는 것일 뿐이야. 이건 당신 일이고 당신이 알아서 찾도록 해.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기차 승무원은 말 그대로 표를 검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역할밖에 수행하지 않고 있던 거였죠. 결국 저는 자전거 바퀴를 찾으러 온 객실을 돌아다녀야 했는데요. 그리고 곧 옆칸에 있는 어떤 중국인의 소행이라는 것을 밝혀냈죠. 그러나 이 중국인은 자신의 것이라며 끝까지 잡아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자전거 바퀴만 달랑 가지고 기차를 타는 정신 나간 사람이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요? 그렇게 한참이나 실랑이 한 끝에 저는 이번에도 5,000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바퀴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온 좌석에서 이번에는 자전거 본체가 사라져 있었고 저는 절망하고 말았죠. 말 그대로 제 자전거 여행은 시작하자마자 망해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중국의 시민의식에 학을 떼며 그 즉시 프랑스로 귀국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정말 쳐다도 안 보기로 결심했죠. 그러나 이러한 제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꾸만 한국 여행과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영상들이 노출됐거든요. 저는 정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고 있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로운 접이식 자전거를 구매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한국에 입국했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시아라는 대륙과 전생의 원수라도 진 건지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숙소에 도착해서 여행 준비 및 정비를 하려고 할 때 저는 버스에 실어둔 제 자전거를 그냥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거든요. 이건 정말 참담한 상황이었고, 저는 중국에서처럼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프랑스로 귀국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워 오열하고 말았고, 숙소 주인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건 제 잘못이고 제가 하소연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절박했던 저는 그저 아무 말이나 되는 대로 내뱉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숙소 주인은 침착하게 제 말을 경청하더니 이내 영어를 사용하며 놀라운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그건 그리 심각한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전거는 곧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각 버스 회사마다의 분실물 연계 시스템이나 짐 배달 서비스까지 존재하는걸요. 실제로 저희 숙소에 방문해주신 외국인 관광객 몇 분도 깜빡하고 버스에 짐을 놓고 온 적이 있고, 그럴 때마다 버스사와의 연락을 통해 분실물을 되찾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버스에 두고 내린 물건을 아무도 훔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며, 심지어 승객의 부주의로 분실한 짐을 버스 회사 차원에서 되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그의 말을 도통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탔던 버스의 노선 등을 이것저것 묻던 숙소 주인은 정말로 어디론가 통화를 하기 시작했고, 해당 버스가 오늘 밤 정류장에 다시 들릴 예정이니 시간 맞춰서 해당 정류장으로 나가보라는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나가본 정류장에서 버스 기사는 일련의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고 정말로 제 자전거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버스에 타고 있던 한국인들은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접이식 자전거를 보고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며, 한국은 어떻게 이 정도로 선진적인 분실물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나 유럽에서도 제가 접이식 자전거를 놓고 내림과 동시에 누군가 곧바로 훔쳐버렸을 게 당연하고, 불친절한 프랑스 버스 기사는 제게 자전거를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귀찮아서 그냥 자전거를 어딘가에 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한국의 모범적인 제도와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했고, 그렇게 서울에서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본격적인 자전거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전라도 여수로 향하기로 했죠. 여수는 멋진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서 자전거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중국에서의 악몽이 떠올라 엄청난 긴장을 하면서 한국의 KTX 표를 예매했죠. 하지만 는 첫인상부터 꽤나 놀라웠는데요. 중국에서는 기차 연착 문제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고, 심지어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노후화로 인한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또다시 연착이 되었는데, 한국에는 단 1분의 시간도 어기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인상도 잠시, 저는 곧 한국에 대한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와 같이 제가 앉을 좌석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거든요. 저는 남의 자리를 훔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한국도 중국과 똑같은 국가였구나 싶었고, 그저 한숨을 내쉬며 내 자리니까 나오라는 말을 건넬 뿐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 자리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다소 느리지만 또박또박 영어를 구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이 좌석은 역 좌석이며 제가 타야 할 곳은 자신의 맞은편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아무래도 저는 이러한 마주보는 형식의 역 좌석 자리에 처음 타봤기에 오해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제 실수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한편,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임에도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이 한국인 할아버지께 엄청난 존경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그러자 이 한국인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은 은퇴 이후에 근처 동사무소에서 열리는 영어 무료 강의를 틈틈이 수감하고 있다며 배움의 나이가 어디냐며 당당하게 반문하더군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부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한심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노인은커녕 젊은 사람들조차 불어 외엔 다른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든요. 공항 직원조차 영어를 전혀 못하는 중국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뭔가를 새롭게 배우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점에 이 나라는 정말 뭔가 달라도 한참 다르구나 싶었어요. 아무튼 저는 짐을 정리하고 제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만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곳 기차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다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따라간 저는 그 즉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저를 데려간 곳은 연결 통로 쪽이었고 이곳에 설치된 짐 보관 선반에는 자전거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짐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어떠한 보안 장치도 없이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모든 짐을 훔쳐가 버리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프랑스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아예 자신의 시야가 닿지도 않는 공간에 귀중품들을 보관하는 것이며 심지어 이러한 침들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제 한국에 놀라기도 지칠 뿐이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얻은 트라우마 때문에 도저히 제 자전거를 이곳에 보관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문득 한국이 아니었다면 제 자전거는 진작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믿고 이곳에 제 접이식 자전거를 보관하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KTX 좌석에 앉아서 잠깐의 여유를 즐겼는데요. KTX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를 사용했는지 정말 안마의자에 앉은 것처럼 무척이나 편했고 객실마다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공기도 매우 쾌적하더라고요. 심지어 객실 내에는 쓰레기는커녕 먼지 한 톨조차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건 중국 기차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기에 저는 꽤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기차의 통로에는 중국인들이 버린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담배꽁초에 벌레들이 꼬여서 바퀴벌레와 빈대 같은 해충들이 들끓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기차는 거의 호텔 수준의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고 저는 할아버지께 어떻게 한국의 기차에는 벌레 한 마리조차 찾아볼 수 없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기겁을 하시며 한국에서는 기차는커녕 기차역에서조차 벌레를 볼 수 없다는 놀라운 말을 건네실 뿐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승무원이 승차권을 검사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할아버지께 한국의 기차에서는 승차권 검사를 하지 않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그저 시골 사람 보듯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기차에서는 그저 QR코드 스캔 한 번이면 승객이 어느 좌석에 앉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디지털로 구현되기에 열차 승무원이 일일이 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애초에 한국인들은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지도 않는다는 말까지 덧붙이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애초에 승강장 앞에서 날짜가 지난 기차표나 위조된 기차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인이 존재하고 있었고 승무원들은 중국에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야말로 중국에서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있는 거였죠.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선진적인 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기차 운행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도 매우 높아서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을 애초에 찾아볼 수조차 없다니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인 위치만 비슷할 뿐 정말 차원이 다른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기가 무섭게 서로 마주보는 자리에 앉은 한국인들은 저마다의 간식들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내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을 서로 권하더라고요. 맞은편의 노부부께서는 버터 오징어와 음료수 같은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을 꺼내셨고 한국의 기차에서는 원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있다며 계속해서 음식을 나눠주셨는데요. 제 옆에 중년의 여성 또한 계란과 호두과자라는 음식을 꺼내며 제게 자꾸만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매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 대해 매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프랑스의 기차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이들은 방심한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모자라 한눈을 팔지 않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가장해서 약이 든 음식까지 권하며 물건을 털어가고 있죠. 이렇듯 음식을 주는 입장에서는 음식이 아까워서 나누지 않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식에 약을 타지는 않았을까 의심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는 유럽에서는 성립조차 될 수가 없는 문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음식을 권하는 한국인들의 눈망울에는 그러한 악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저는 모르는 사람들과도 거리낌 없이 음식을 나누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에 감탄을 하며 음식을 받아 먹었어요. 문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음식을 잘 먹는다며 끊임없이 음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대체 음식을 얼마나 가져온 거냐고 물었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음식을 넉넉히 가져왔다는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죠. 저는 엄청나게 배가 부르면서도 이들의 호의를 거절하는 건 무례한 행동인 것 같아 억지로라도 음식을 받아먹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정신없이 음식을 받아먹다가 그만 옷에 사이다를 쏟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를 본 아주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이내 자신을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KTX의 직원실 옆에는 세탁기가 구비되어 있는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녀는 번역기를 이용해서 한국의 일부 기차에는 이렇게 세탁기를 구비해 둠으로써 승객들과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건넸는데요. 저는 이러한 완벽한 시설을 갖춘 한국의 기차 덕분에 정말 최상의 컨디션과 깔끔한 옷을 입고 여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여수는 자전거 도로가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기에 굉장히 좋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자전거 도로는커녕 보도조차 매우 울퉁불퉁해서 도저히 자전거를 탈 수가 없고 애초에 자전거 도로는 좁은 보도에서 밀려나 침범한 보행자들로 점령당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모범적인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시민의식도 상당히 높아서 자전거 도로를 침범한 보행자들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름다운 여수의 산과 바다를 즐기며 꿈만 같은 여행을 즐길 수 있었고 이때 쌓은 추억은 아직도 제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답니다. 한국과 중국은 정말 각기 다른 의미로 충격적인 나라였어요. 한국인 우리나라는 IP통신, CCTV가 없는 곳이 없이 발달하여서 그것을 이용해서 범죄자도 추적하고 훔쳐가도 거의 찾는다고 하네요.